4장. 다시 저녁. 하루가 저물어 갈 때. 하느님, 우리 할머니 실컷 데리고 계신 다음에 돌려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말은 내 딸이 어머니 장례식 때 방명록에 쓴 것입니다. 10대답게 건방지면서도 엉뚱한 말이었죠. 그러나 어머니를 다시 보고 죽은 이들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기억으로 어머니를 불러내는 장면을 보니 글쎄 마리아가 뭘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스 셀마의 집에서 불던 유리 폭풍은 멈추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그제서야 멈추더군요. 유리 파편이 살을 파고드는 바람에 털어내려고 했지만 그것도 아주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약해지고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낸 하루가 저물어가기 시작한 거죠. 나 이제 죽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몰라, 찰리. 하느님만이 아신단다. 여기 천국이에요? 여긴 페퍼빌 비치야. 생각 안 나니? 내가 죽는다면 어머니랑 같이 있게 되나요? 어머니가 씩 웃었습니다. 이제야 엄마랑 함께 있으려고 하는구나. 냉정한 말투로 들리겠죠. 그러나 어머니는 농담과 장난을 좋아하는 분이라 살아생전에 이런 날을 함께 보냈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냉정했다 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있지 않는 쪽을 택한 게 아주 여러 번이었으니까요. 너무 바빠요. 피곤해요. 내키지 않네요. 성당? 싫어요. 저녁 식사? 미안해요. 한번 오라고요? 못 가요. 다음 주에나 갈게요. 어머니와 보낼 수도 있었던 시간들을 한번 세어보세요. 그 시간들이 삶 자체이니까요.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스 셀마의 집을 나온 우리는 그저 앞으로 걸었고 주변 경치가 변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잠깐씩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의 옛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한때 어머니를 흠모했던 남자들이었습니다. 아만도라는 푸죽한 주인, 하워드라는 세무사, 코가 납작한 시계수리공 게르하르트. 어머니는 미소를 짓거나 그들 앞에 앉거나 하면서 잠깐씩만 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다 가요? 아니, 다 가진 않아. 우리는 창밖을 내다보는 남자 옆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 옆으로 옮겨갔습니다. 무척 많네요. 그냥 남자들이었을 뿐이야, 찰리. 괜찮은 사람들. 몇 명은 호랍이었지. 이 사람들하고 만나는 사이였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만나자고 했어요? 여러 번. 그럼 지금은 왜 찾아와줘요? 아, 그게 여자의 특권이지 아마?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코 근처에 갖다 대며 미소를 가렸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나를 생각하는 건 기분 좋잖아.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70대 후반이었지만 어머니는 분명히 미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어머니는 주름진 우아한 얼굴과 안경 너머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때 깊은 밤 같은 흑청색이었던 어머니의 머리는 이제 구름 낀 한낮의 하늘처럼 은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어머니를 여자로 보았던 거죠. 그러나 나는 결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어머니의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인 폴린으로 안 적도 없고 어머니의 친구들이 붙여준 이름인 포지로 안 적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붙여준 이름인 엄마로 알았을 뿐이죠. 나한테 있어 어머니의 모습은 오븐 장갑을 끼고 저녁 식사를 식탁으로 나르는 모습이거나 로베르타와 나를 다른 집 애들과 함께 태우고 볼링장에 데려다주는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왜 재혼 안 했어요? 찰리. 어머니가 눈을 가느스름하게 떴습니다. 에이구, 이 녀석아. 농담 아니에요. 로베르타랑 내가 다 큰 다음에 외롭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끔은. 그러다 보니 너하고 로베르타한테 애가 생겨서 손자 손녀를 얻었지. 또 그러다 보니 여기 아줌마들도 돌봐줘야 했고. 알잖아, 찰리. 세월 빨리 가는 거. 어머니는 손바닥을 위로해 보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의 이야기를 직접 말하는 걸 듣는 기쁨을 잊고 지냈죠. 세월 참 빨리 가지 않니, 찰리? 네, 내가 웅얼거렸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야. 우린 항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내가 술에 쩔어 보낸 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필름이 끊긴 밤들, 잠으로 날려보낸 아침들,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느라 흘려버린 그 모든 시간. 그거 기억하니? 어머니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할로윈 때 미라 복장해준 거. 그러다가 비 온 거. 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 그때부터 나는 벌써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죠. 저녁 좀 먹어야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집 부엌에 둥근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닭튀김, 노란 쌀밥, 가지 볶음이 있었는데 모두 따끈했고 어머니가 나와 로베르타에게 수백 번 만들어준 낯익은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이 방에서 내가 느낀 것이 주로 놀람이었다면 지금은 마치 뭔가 나쁜 일이 다가오기라도 하듯 불안하고 심란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나를 힐끗 보았고 나는 어머니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외가 식구들 얘기 좀 해주세요. 찰리, 옛날에 다 해줬잖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어머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민자로 미국에 와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부모님 이야기, 삼촌 2명과 고모 이야기. 이 고모는 영어를 배우지 않으려 했고 가족에게 내린 저주가 존재한다고 믿었답니다. 태평양 연안 쪽에 살던 어머니 사촌 조와 에디 이야기. 각 사람마다 짧은 에피소드가 하나씩 따라다녔습니다. 걔를 죽도록 무서워했지. 라든가 15살에 해군에 들어가려고 했지. 같은 것이었죠. 이제 다시 들으니 각 등장인물과 에피소드를 제대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었습니다. 로베르타와 나는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눈을 굴렸습니다. 그러나 한참 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이번에는 내 딸 마리아가 가족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어떤 인척 관계냐는 거죠. 그럴 때는 머리를 쥐어 짜야 했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았으니까요. 우리 가족사의 큰 부분이 어머니와 함께 묻혔습니다. 과거를 그런 식으로 망각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려가며 가족 계보의 가지들을 더듬어가는 것을 나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끝낸 어머니는 2 손을 내밀었는데 손가락이 마치 등장인물처럼 얽혀 있더군요. 어쨌든 어머니는 반쯤 노래하듯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지.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부가 마치 그물을 끌듯 내 말뜻을 끌어모아 문장을 곱씹어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세상에 어떤 지평선에 해가 지고 있는 것이건 간에 지평선으로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혀를 딱 소리가 나게 떼며 말했습니다. 한 군데 더 가야 해, 찰리. 그날 하루를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제 살아있던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때와 그날 내가 했던 일을 이야기해야겠군요. 자살 시도를 하고 어머니와 하루를 보낸 그날로부터 8년 전. 어머니의 79회 생일날이었어요. 어머니는 다들 꼭 와야 한다면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다시는 누구한테도 내 생일이 됐다고 말하지 않을 거니까. 물론 어머니는 이 말을 69세 때와 59세 때도 했고 아마도 29세 때도 했을 것입니다. 생일 파티는 어느 토요일 오후 어머니가 살고 있는 옛집에서 점심때 열렸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내 아내와 딸, 동생 로베르타, 로베르타의 남편 엘리엇, 조카 애들 셋. 5살 된 막내 로자는 어딜 가나 발레리나 슬리퍼를 끌고 다녔죠. 그 밖에도 어머니가 머리를 만져주는 할머니들을 비롯해서 동네 사람들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대부분 건강이 좋지 못했죠. 어떤 분은 휠체어까지 타고서 나타났으니까요. 그래도 그분들은 어머니가 최근에 머리를 매만져 준 데다 스프레이를 뿌려 마치 헬멧을 쓴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들이 멋을 낼 핑계를 만들어주기 위해 어머니가 생일잔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할머니한테 화장시켜 달라고 해도 돼? 마리아가 아직도 망아지 같고 어색한 14살짜리 몸으로 껑충껑충 뛰며 내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왜? 그냥 할머니가 해줬으면 해서. 아빠만 오케이 하면 된대. 캐서린을 보니 어깨를 으쓱 하더군요. 마리아는 내 팔을 두드리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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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연발했습니다. 야구를 그만두고 나서 내 삶이 얼마나 엉망이었는가는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의 예외였다는 것도 말하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나는 멋진 아빠가 되려고 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써주려고 애썼습니다. 감자튀김을 먹고 나면 얼굴에서 케첩을 닦아주었습니다. 마리아의 책상 옆에 앉아 연필을 손에 쥐고 수학 문제 푸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11살 먹은 마리아가 등과 소매가 없는 홀터네크 블라우스를 입고 나가려고 했을 때 제 방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공을 던져주기도 했고 YMCA에 데려가 수영도 배우게 하면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선머슴 같은 아이로 두려고 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온 후에야 나는 마리아가 대학 신문에 스포츠에 관한 글을 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재주와 스포츠가 섞인 마리아의 모습에서 원하건 원치 않건 어떤 사람의 부모가 가진 특징들이 그 사람을 통해 아이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파티가 계속되면서 접시 부딪히는 소리와 음악 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사람들 이야기 소리도 방에 넘쳐났고요. 어머니는 앞면에 토끼 그림이 있고 원색이 칠해진 싸구려 카드까지도 팔짝 뛸 만큼 행복한 생일 맞으세요? 깡총 토끼 올림이라고 쓴 카드였습니다. 이 싸구려 카드까지도 마치 외국 고위층이 보낸 축전이라도 되는 양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면 모두들 볼 수 있도록 카드를 펼치고 보낸 사람을 향해 손키스를 날렸습니다. 카드를 다 읽고 선물들을 뜯으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뭔가를 할 때면 서둘러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벨소리가 오래 울릴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있을 때면 마지막 구석까지 청소를 했고 유리창을 닦고 있을 때면 끝까지 다 닦았습니다.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이죠.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기에 내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산다면 절대로 그 전화는 받지 않을 겁니다. 여보세요? 주변 소음 때문에 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때까지 공주 전화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으며 이리저리 움직이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전화선이 6미터나 되었죠. 여보세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하며
수화기를 귀에 더 꼭 갖다 댔습니다. 끊으려는 찰나 건너편에서 남자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척 너냐? 처음에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놀랐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전화번호가 바뀐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이 번호로 전화를 걸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가출이 우리에게는 파괴적인 충격이었기 때문에 전화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니 불타는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저예요. 내가 속삭였습니다. 여기저기 너 찾았어. 집하고 사무실에 다 전화했었지. 혹시나 해서 이리 걸었는데. 어머니 생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어머니하고 통화하려고 전화하셨어요? 나는 재빨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굴리는 모습이 보이는 듯 하더군요. 칙, 피트 간호하고 얘기했다. 피트 간호라면 파이어리츠 말이야. 네? 나는 전화기를 들고 구석으로 갔습니다. 한 손으로 송화기를 덮은 채 종이 접시에 놓인 참치 샐러드를 소파에 앉아 먹고 있는 할머니 두 사람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선배의 날 경기가 있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피트 말로는 프레디 곤잘레스가 못 뛴대. 서류에 무슨 문제가 있다나? 그런데 왜 날 대체할 선수를 찾자니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야. 그래서 피트한테 그랬지. 이봐, 칙이 있잖아. 아버지, 난 야구 안 해요. 하면 되지 뭐. 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더라. 선배의 날 경기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칙 말이에요? 그래서 이랬지. 그렇소. 아직도 쌩쌩하다우. 아버지. 그랬더니 피트가 나는 대화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알았죠. 야구 선수로서의 내 인생을 나보다 더 포기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피트가 널 선수 명단에 올리겠대. 네가 할 일은 그저 아버지, 전 말이죠. 아침 10시까지 이리로 메이저리그에서 겨우 6주 뛴 게 전부라고요. 여기 오면 선배의 날 경기라는 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뭐냐, 치. 난 이 질문이 싫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물으면 문제 없어요. 말고는 적당한 대답이 없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단에 올렸다고요? 그래, 그 얘기야. 뛰라고요? 귀 먹었니? 그 얘기라니까. 언젠데요? 내일이다. 구단 쪽 사람들이 내일이라고요? 내일. 왜? 오늘 벌써 3시잖아요. 더그아웃에서 그들을 만날 거야. 그럼 얘기를 할 수 있지. 누굴 만난다는 거예요? 누구든. 앤더슨, 몰리나, 마이크 후네스,
그 머리 벗겨진 트레이너 후네스 말이야. 이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럼 얘기가 시작되지. 혹시 아니? 뭘 말이에요? 뭔가 기회가 열릴지도 모르지. 코치 자리, 타격 코치 같은 거 말이야. 마이너리그에서 일단 문에 발을 들여놔야 돼.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게. 전 배트 마지막으로 휘둘러 본 게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치! 문에 발만 들여놓으면. 그런데 말이죠. 언제 이런 일자리가 생길지. 저 일자리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 침묵으로 아버지보다 더 상처를 잘 입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 아버지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기치듯 해서 일자리 물어왔어. 갈 거야, 안 갈 거야? 아버지의 음성이 달라졌습니다. 주먹을 말아쥐는 투사의 음성으로 말이죠. 아버지는 세일즈맨으로서의 내 삶을 한순간에 부정해버렸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난 움찔했고, 움찔하면 물론 싸움에서는 진 거죠. 내일 여기 나타나. 알았지? 어머니 생일이에요. 내일은 아니잖아. 그날의 대화를 돌이켜보니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였던 사람이 생일날이라는데 신경이나 썼는지, 어머니 기분이 어떤가 궁금하긴 했는지, 생일 파티에 누가 왔고 집은 어떤가 궁금했는지, 어머니가 아버지 생각을 하긴 하는지, 한다면 좋은 기억, 아니면 나쁜 기억, 아니면 아예 기억도 안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질문 대신 전화를 다시 하겠다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끊고 나니 아버지가 사기치듯 물어왔다는 기회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바닐라 케이크를 잘라 한 조각씩 종이 접시 위에 놓을 때도 내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선물을 열어볼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캐서린, 마리아와 함께 내가 어머니를 둘러싸고 사진을 찍을 때, 그때 마리아의 눈두덩이는 보라색 아이섀도우로 덮여 있더군요. 그때도, 그리고 어머니 친구인 에디스가 카메라를 들어올리며 하나, 둘, 잠깐 이건 맨날 찍어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할 때도 내 머릿속은 스윙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도둑이었던 내 아버지는 이번에도 내 집중력을 훔쳐갔습니다. 종이 접시가 쓰레기통으로 가기도 전에 이미 나는 지하실로 내려가 전화에 매달려 마지막 비행기를 예약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착한 애야 라고 말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애야 쓰레기 좀 내다 버리렴 이라든가 착한 애야 가게 좀 갔다 오렴 이라는 식이죠. 하지만 그날 어머니 집에 도착한 착한 애는 전화 한 통을 받더니 분장을 하고 완전히 딴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나는 일 때문에 삐삐를 차고 다녔는데 지하실에 내려가 내 삐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1층으로 올라왔죠. 캐서린 앞에서 삐삐가 울리자 나는 마치 귀찮다는 듯 토요일에 웬 삐삐야?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나는 사무실로 전화를 거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척 했죠. 그리고는 일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고객이 있다고 이야기를 꾸며댔습니다. 아유, 좀 기다리면 안 된다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브런치 하기로 했잖아. 글쎄, 그럼 어쩜 좋겠어요? 다시 전화할 수 없어? 안 돼, 어머니. 내가 잘라 말했습니다. 다시 전화할 순 없어요. 어머니는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짓말을 둘러대면 될수록 점점 더 화가 나는 법이니까요. 1시간 후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캐서린과 마리아를 번갈아 안아주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반쯤 찌푸린 듯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모여선 사람들에게 잘 있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소리쳤죠. 그래, 잘 가. 잘 지내.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누르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고막에 닿았습니다. 사랑해, 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차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모습을 다시 보지 못했죠. 어머니가 내 편을 들어준 날. 당신이 레스토랑 경영에 대해 아는 게 뭐 있어? 아내가 묻는다. 나는 대꾸한다. 스포츠바야. 우리는 거실 식탁에 앉아 있다. 어머니도 식탁에 앉아 마리아와 피카브 놀이를 하고 있다. 피카브 놀이란 까꿍하고 아이를 놀래주는 것을 말한다. 내가 야구를 그만둔 뒤의 일이다. 친구 하나가 동업을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다. 바를 운영하는 거 힘들지 않아? 이것저것 알아야 할 것도 많잖아. 캐서린이 말한다. 친구가 다 알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캐서린이 묻는다. 어머니는 마리아의 손을 잡고 이리저리 뒤집는 놀이를 한다. 밤에도 일해야 하니, 찰리? 어머니가 묻는다. 예? 밤에 말이야. 밤에도 일해야 돼? 전 투자자예요. 웨이터 일은 안 해요. 돈이 많이 들 텐데. 캐서린이 말한다. 투자 안 하면 돈 못 벌어. 이것 말고 딴 사업은 없어? 캐서린이 말한다. 나는 큰 소리로 숨을 내쉰다. 사실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 운동선수가 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생각은 깊이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 버린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내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바다. 바에 대해서는 안다. 그때 이미 나는 알코올에 의지해 살기 시작했고 마음 한구석에는 술을 쉽게 마실 수 있다는 유혹도 있었다. 게다가 가게 이름에 스포츠라는 단어도 붙어 있지 않은가. 장소는 어디니?
어머니가 묻는다. 여기서 30분쯤 가요. 얼마나 자주 가야 해? 모르겠어요. 밤에는 안 가도 되지? 아, 왜 자꾸 밤 얘기를 물어보세요? 어머니는 마리아의 얼굴 앞에 손가락을 흔든다. 넌 딸이 있잖아, 찰리. 나는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아, 알아요, 어머니. 됐어요? 캐서린이 일어선다. 캐서린이 일어서서 설거지를 시작한다. 겁나. 난 그것뿐이야. 솔직히 말해 겁난다고. 나는 주저앉아 고개를 떨어뜨린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머니가 날 보고 있다. 어머니는 어머니 턱 밑에 손가락을 대더니 살짝 들어올리는 신용을 한다. 나보고 고개를 들라는 뜻이다. 내 생각을 얘기해 볼까? 살면서 뭔가를 해봐야지. 너 이거 된다고 확신하니, 찰리?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신념, 근면, 사랑, 이것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죠. 나는 똑바로 앉는다. 캐서린은 어깨를 으쓱한다. 분위기가 바뀐다.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몇 달 후 스포츠바가 문을 연다. 2년 후 문을 닫는다. 성공하려면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한가 보다. 적어도 어머니의 세계가 아닌 내 세계에서는 말이다.